구글과 유튜브에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가져온 기업 문화가 있다면? 유튜브는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목표가 OKR이 시청 시간 딱 하나였어요. 그게 제일 최우선 목표였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팀이 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다 그 목표만 보고 달려갔었고요.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DAU, MAU까지 같은 타겟이 생겼는데 그걸 위해서 다 달려갔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공통의 문화가 회사의 옳은 방향이고 이거를 다들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 플레이리스트에서도. 예를 들어서 마케팅팀은 이 컨텐츠를 시청자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영업팀 같은 경우는 브랜드랑 같이 해서 작품을 셀링하는 역할들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동의를 하는 전제는 작품의 흥행이에요. 많이 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회사의 최우선 지표가 시청시간, 이 시청시간이라는 지표는 곧 사용자들의 미디어 소비 시간, 한 사람이 하루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라는 거가 절대적으로 하루에 뭐 2~3시간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얼마만큼의 쉐어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돼야지만 나머지들도 다 잘 풀린다라는 것들을 공감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무조건 많이 보게 하려고 뭔가 막 간장을 뿌리거나 아니면 막 썸네일로 뭐 어그로를 끌거나 막 죄송합니다 막 이런 거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좀 그래도 이제 원칙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수많은 고민들을 하고 한 번 더 하는 거는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예요. 이걸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할까? 많은 시청자들이 그 드라마에 몰입을 못하는 경우는 캐릭터의 붕괴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거든요. 캐릭터를 처음에 디자인할 때 이 캐릭터에 저희는 TMI라고 부르는데 백문백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캐릭터의 설정을 100가지를 적는 거예요. 이 친구의 나이, 뭐 성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격, 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자주 노는 거, 이런 것들을 100가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팀이 다 동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캐릭터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리고 스토리의 각각의 부분들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를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의 공감을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주 세속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PPL 협업하려면은 표준 단가를 좀 얼마 정도 잡고 있는지. 저희 되게 높아요. 그 미디어 패키지 안에서 뭐 특별편 같은 경우는 미니멈이 8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PPL도 뭐 1회에 2천만 원 뭐 이렇게 되게 높고, 그걸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안 팔고 1억 패키지, 2억 패키지 이렇게 지금 셀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셀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연예포차 때 교훈도 있지만 작품에 광고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시청자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아름답게 잘 녹여야지만 되는데, 그런 것들 아시나요? 육성재가 이렇게 휠 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면은 김태희가 갑자기 용팔에서 직방을 열어가지고 집을 찾는다거나, 그런 것들 말도 안 되는 저는 PPL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저희는 하고, 브랜드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그리고 작품 디벨롭 하는 것,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그 브랜드가 같이 노출되는 거 고려했을 때 저희 2브랜드 이상을 받지 않아요, 한 작품당. 연예포차는 몇 개의 브랜드를 받았었어요? 연예포차가 3개 브랜드였어요, 당시에. 3개? 네, 근데 그게 다 단가가 좀 높았었어가지고 딜리버리 해야 되는 양들이 많거든요, 하나의 패키지 내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작품이 산에 갔던 것 같고, 차라리 소수의 브랜드를 단가를 더 훨씬 더 높여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고, 이 단가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이제 표준 제작비 얼마나 잡고 진행을 하냐? 제가 유튜브 있을 때부터 고민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탑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하는 분당 제작비, 이게 만약에 1이라고 하면은 넷플릭스에서 제작되는 컨텐츠의 분당 제작비가 10이에요. 그리고 HBO에서 제작되는 게 100이에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저희가 제일 작게 잡았던 분당 제작비는 150만 원부터 시작해서 높게 간 건 300만 원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알려진 웹드라마들 중에서 좀 제작비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저희는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딴 데에 2배 혹은 3배 이상도 가요. 제가 그리는 미래는 사실 전통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의 경계가 없는 시기를 예측을 하고 저희 회사가 방향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퀄리티도 높여나가고 이제 신뢰도 높여나가면 이게 넷플릭스에도 나가고, 뭐 TV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가족들이 앉아서 볼 수 있고, 좀 이렇게 되는 시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컨텐츠라는 장르의 특성은 더 좋은 거를 보면 더
별로인 거를 보기 어렵다? 사람들의 눈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TV 드라마만 기준으로 보셔도 아니면 영화만 기준으로 보셔도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게 더 좋은 작품들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저희는 그 제작비를 회수하는 모델들을 같이 개발하면서 동시에 계속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리소스는 제한이 돼 있고 제작팀에서는 이제 돈 더 달라, 시간 더 달라 이게 항상 있을 테고 흥행에 대해서 플랜 A, 뭐 플랜 B 뭐 고려하고 있는 부분까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금 운용과 제작비를 어떻게 하냐? 저희의 BM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은 브랜드 제작 지원, 이제 PPL이나 특별편 같은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라이센스, 국내와 해외의 판권을 판매를 하는 거고요. 이거의 판권은 윈도우 셀링, 즉 선유통권을 판매하는 게 있고 해외에도 OTT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OTT에 팔리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저는 B2B의 가장 메인 이제 비즈니스고 이걸 두 개를 합치면은 저희 회사 매출의 60% 이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유튜브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광고가 앞에 붙으면서 나오는 광고 수익, 저희 회사 매출에 따지면 한 7에서 10% 정도 된다고. 되게 많네요. 채널 이 규모가 그래도 저희가 조금 200만 구독자 되고 조회수가 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거는 음원이 성적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멜로망스도 그렇고 폴키문도 그렇고 저희랑 했던 음원이 잘 되면서 갑자기 두 사람이 잘 됐어요. 기존에 아티스트가 음원을 내는 방식이랑 다르게 저희는 마스터를 저희가 가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티스트한테 가창료, 뭐 작사가 작곡가비를 줘가지고 프로듀싱을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비용을 각각 지불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스터의 권리를 가져가게 돼요. 이 마스터를 유통사, 뭐 로엔이라던가 뭐 진이라던가 이런 데 유통을 하죠. 그럼 정산을 저희가 받아요. 그 다음에 아티스트한테 RS 조건이 있는 경우에 RS를 해주고요. 그래서 음원 수익도 저희 회사 전체 매출의 한 10에서 15%도 약간 그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새롭게 테스트하는 모델이 커머스 모델, 지금은 굿즈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뭐 화장품을 이제 예를 들어 한 개가 팔리면은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저희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서 했는데 작년에 그래도 되게 기분 좋았던 게 그 18 하면서 18 에디션으로 립스틱이 나왔는데 3만 개를 딱 준비를 했는데 단상자만 리디자인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순식간에 다 팔린 거예요. 그 일본에도 그걸 갖다 팔아봤더니 일본에 3만 개가 똑같이 다 팔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거 말고 뭐 18 같은 경우 10대물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세트, 뭐 스터디 플래너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그것들도 다 매진. 근데 규모는 아직은 안 큰데요. 올해는 좀 많이 커질 것 같아요. 90명짜리 회사를 굴리기에 매출 규모나 이런 게 좀 어떤지 아직까지는 약간 좀 적자를 봐가면서 좀 투자하고 있는 건지. 맞아요. 예, 아직까지는 적자는 맞아요. 저희가 2017년에도 적자, 2018년에도 적자, 그리고 올해 목표가 제가 BEP 맞추는 게 목표인데 아마 달성은 할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 그런 사이즈고요. 적자가 계속 나는 건 맞아요. 이게 되게 암울하게 많이 알려져 있고 암울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고 싶다라고 좀 하셨는데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컨텐츠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를 넘어서 이게 좀 긍정적이고 좋다, 해볼 만한 길이다 까지 약간 좀 생각을 하시는 이유나 뭐 근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이게 컨텐츠가 어려운 분야잖아요. 근데 흥행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흥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산업이냐라고 하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것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거 자체가 어렵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모델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테스트를 할 거가 오프라인에서 제가 유료 팬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한다라던가 몇 가지 추가적인 BM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최소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즉 IP를 기반으로 한 산업에 있어서 저는 이건 아시아 사업 그중에서도 일본, 중국을 보고 시작한 사업이었고 플레이리스트가 한국에 자리한 스튜디오로서 가진 경쟁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스토리를 기획 개발하는 역량은 일본과 중국의 각각의 드라마 산업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IP 산업을 봤을 때 한국이 잘하는 편이에요. 포맷 개발하는 것, 음악 K-팝 활용하는 것, 뭐 뷰티 활용하는 것, 글로벌 사업으로 봤을 때는 저는 컨텐츠 산업은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버티기 싸움인데요. 버티는 데까지 성공을 하면은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앞으로 수익성 모델들에서의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암울한 산업은 아닐 거다. 다들 이게 너무 안 좋게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그거에 대한 제가 우선에 반론의 사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약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왜 약간 좀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컨텐츠는 약간 이 버티는 기간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할까요? 이번에 짧게 보는 시야는 컨텐츠를 제작할 때 들어간 제작비, 그걸 위한 스텝들에 들어가는 코스트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은 작품은 지금 총재가 한 2억? 큰 작품은 이제 8억, 10억도 넘어갈 거거든요, 조만간. 그럼 굉장히 큰 사이클이잖아요. 규모가 엄청 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캐시가 처음에는 엄청 들어가고 캐시가 나오는 거는 후반에 쭉 나와요. 그러면 이게 잘 치타가는 길어지면 1년가까지도 갈 수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그걸 버티는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 저희는 좀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2년 만에 나름의 이름을 좀 알리고는 있지만 저는 아직도 갈 길 멀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는 데까지도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버티느냐. 그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아시아의 디즈니가 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하필 좀 디즈니라는 뭐 브랜드도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미디어를 또 소유하고 있고 그걸 잘 활용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아시아의 디즈니라는 모델을 꿈꾸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디즈니라는 회사와 브랜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 각자 다르실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마블 그리고 뭐 디즈니랜드까지 되게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저는 브랜드적인 차원이 가장 강했어요. 즉 플레이리스트가 믿고 볼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마블의 이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 사람들이 다들 기대감이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잖아요. 저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사람들을 신나게, 흥분하게, 기대하게 만드는 그 힘이 저는 컨텐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역량, 그게 플레이리스트랑 브랜드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수익적인 면을 봤을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를 보고 싶은 열망, 컨텐츠를 소비하고 싶은 열망, 그 열망을 어떻게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저는 그 시간과 그걸 효과적으로 캐시로 연결할 수 있는 그게 BM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디즈니가 저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브랜드적인 차원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 BM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디즈니의 산하에 있는 그룹들을 쭉 보고, 음원 사업부, 오프라인 사업부, 뭐 퍼블리케이션, 방송국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들을 보면 진짜 놀라울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까지의 베스트 모델인 것 같아요.